예, 제규어 랜드로버 프레스 컨퍼런스 마치고 퇴근합니다. 여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인데요. 오랜만에 이렇게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 것 같네요.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은 디지털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제규어 랜드로버 사장이 바뀌었잖아요. 그 신임 CEO 데뷔 전이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차도 갖다 놨죠.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신차 4종 이렇게 쭉 양쪽에 깔아놓고 꽤 신경 써서. 그리고 요즘에는 저 Q&A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Q&A도 꽤 오랫동안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진짜 온라인 그 행사도 잘 안 하는데 질의응답도 잘 안 하고, 진짜 이 돌길에서는 정말 어김없이 블랙박스 잡소리 나는군요. 사장이 발표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꽤 길었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, 1시간 동안 혼자 그 얘기하기 힘들었겠더라고요. 보니까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 얘기하죠.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제 제규어인데, 제규어가 잘 안 팔리잖아요. 랜드로버에 비하면은. 하얀색이다, GV70. 근데 제규어가 이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제규어 브랜드를 좀 살리려고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. 2024년인가? 그 제규어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난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사장이 직접 제규어 브랜드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지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이제 브랜드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. 반대로 랜드로버는 뭐 요즘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고급 SUV, 특히 랜드로버는 이제 브랜드가 좀 특화되어 있어갖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 나올 신차 4개를 갖다 놨는데 각각 제규어 랜드로버 딱 2종씩이죠. 저는 그 신형 디펜더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갖고 작년에 시승회에서 그 110 시승했잖아요. 디자인이 워낙 예뻐갖고 저 90 언제 나오나 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인증은 안 받은 상태지만 한 상반기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. 신형 디펜더와 그리고 뉴 디스커버리 이렇게 2가지가 나오고요. 랜드로버는. 제규어는 그 세단과 SUV 각각 F페이스 이렇게 1가지씩 나옵니다. 디펜더는 그 90이 좀 짧잖아요, 110보다. 그러니까 뭔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짧아서. 짧은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지만 뭔가 그 크기, 덩어리감이라고 하잖아요. 그거는 110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. 근데 그 90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이 팔릴 포지션은 아니죠, 사실은. 왜냐하면은 그 디펜더 자체가 이제 정통 오프로더라서 기존 대비해서 온로드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SUV보다 이렇게 많이 확 팔리는 그런 볼륨 모델은 아니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문 3개짜리니까 90은 요즘에 SUV가 많고 많지만 문 3개짜리 SUV가 거의 없죠. 이제 문 3개짜리 SUV 하면은 예전에 갤러퍼가 생각이 나는데, 어쨌든 기존의 디펜더 5도어보다 이 90은 좀 더 개인화된, 그러니까 승용차로 치면은 좀 쿠페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어쨌든 이 신형 디펜더는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갖고 진짜 딱 디자인만 보고도 구매욕이 좀 생길 만큼 그렇게 좀 예쁜 디자인이에요. 저게 분명히 최근에 현대적인 그런 디테일 또는 디자인인데 그 전통적인 또 느낌은 또 그대로 갖고 있고, 저는 신형 디펜더는 좀 외장 디자인에 굉장히 좋은 점을 주고 싶어요. 제가 작년에 110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예뻐서 신형 디펜더는 이렇게 사고 싶더라고요. 뉴 디스커버리는 외장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뀐 느낌은 아닌데 그 편의 장비 이런 게 좀 더 좋아졌죠. 일단 저 모니터 커지면서 모니터가 11.4인치가 됐죠.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디펜더 빼고 그 3종의 신차들은 모니터가 다 같은 사이즈로 커졌고요. SOTA라고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좀 더 강화가 됐고요. 사실 OTA는 기존에도 있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이제 항목이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. 디펜더 90 실내는 당연히 112랑 동일하고요. 근데 다시 봐도 실내가 진짜 디자인이 특이한 것 같아요.
개성 있고, 그러니까 신형 디펜더는 바퀴는 아니나 뭔가 그 디자인 디테일에서 좀 이렇게 구경할 만한 요소가 많아요. 그 실내 구성을 이렇게 얼핏 보면은 수납 공간이 뭐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, 또 자세히 보면은 수납 공간이 은근히 많고, 그리고 이 차가 3도어인데 차가 되게 커요.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더 자체가 키가 높다 보니까 대략 비슷한 사이즈라고 해도 차가 되게 커 보이는데, 이번에 같이 전시를 했잖아요. 뉴 디스커버리랑 디펜더 90이랑 같이 놓고 보면은 디스커버리보다 디펜더가 3도어지만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. 일단 키가 크니까 좀 덩치가 있죠, 얘가. 그리고 제규어 F페이스와 F타입도 업데이트가 되는데, 그 업데이트된 내용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안팎의 디자인 조금씩 달라지고, 그 모니터 커진 것도 동일하고요. 일단 두 차가 그 얼굴, 특히 이제 그릴 디자인이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. 근데 저 그릴 디자인이 뭔가 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. 약간 저 구형 소렌토 그릴 디자인이 비슷한데, 사실 저 디자인이 최근에 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유행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중국 모터쇼 갔을 때도 그렇고, 거기서도 저렇게 좀 비슷한 디자인을 많이 봤거든요. BMW도 저런 그 디테일의 디자인이 있고, 벤츠도 그 AMG 라인이 그 그릴 디자인이 이 차들과 약간 좀 비슷하죠. 그래서 뭔가 이 그릴 디테일의 디자인도 좀 유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요즘은 SUV가 인기다 보니까 대규어는 그 F페이스의 그 경쟁력 또는 상품성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 차들이 지금 아직 다 인증을 받은 게 아니어서 네대 모두 시승을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한 빠르면 다음 달, 최소 여름 전. 그리고 새롭게 그 가솔린 엔진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. 지금은 퇴근길에 차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. 오늘 아침에 비하면은. 오늘 아침에 진짜 차가 어찌나 밀리는지, 집에서 저 그랜드 하얏트 호텔까지 23km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저 1시간 20분 걸렸어요. 아휴, 진짜 강변북로 타고 그냥 고지곳대로 오니까 1시간 20분. 고지곳대로는 아니죠. 저 중간에 서울역에서 빠져서 남영동 쪽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1시간 20분 걸렸어요. 차 무지하게 밀렸죠. 내일 모레 아이오닉 시승하는 그 원효로 그 사업소 옛날 거기 지나서 왔거든요. 그 앞에 아까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그 원효로 사업소였잖아요. 저도 옛날에 거기에 그 산소 센서 사러 몇 번 가긴 했는데, 거기 지금 다 공투로 돼 있고 다 이렇게 담을 높게 쌓아놨더라고요. 아마 지금 그 안에 아이오닉 5가 있을 거예요. 내일 모레 그 전시 거점하니까 시승은 아니구나. 시승회는 아마 다음 달에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오전에 차가 그렇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연비가 6.8km 나왔어요. 7도 안 나왔어요. 차가 많이 밀리니까. 그 날 풀리면서 이제 이 차 연비도 좀 좋아졌네 라고 좋아했었는데 정체 구간 만나니까 여지가 없네요. 확실히 이런 저 프레스 컨퍼런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랑 저 유럽 또는 서양이랑 문화가 좀 다르긴 해요. 그 수입차 회사들 CEO는 거의 대부분 서양 사람이잖아요. 현지 사람.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국산차에 있는 그 높은 임원들의 한국 사람들이랑 문화가 좀 다르긴 해요. 저 유럽 서양 사람들은 이제 수입차 회사의 그 현지 사람도 그렇고, 예전에 미디어 시승회로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.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, 거의 열이면 100%의 확률로 막 인터뷰나 막 자기의 얼굴이 미디어에 나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우리나라 회사 사람들은 그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, 저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. 굉장히 원하죠. 오죽하면은 저 지금은 아닌데, 예전에 그 포르쉐 코리아 사장은 비서한테 이렇게 시켰대요.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그 내 인터뷰를 잡아라.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실적을 쌓고 막 얼굴도 나오고 그러면은 본사 돌아갔을 때 그 승진 그게 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우리나라가 고가 쌓기 좋죠. 특히 뭐 벤츠나 포르쉐는 알아서 잘 팔리니까 뭔가
승진의 지름길 같은 뭐 그런 거죠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차가 많이 팔려요. 그러니까 땅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인구는 많고 경제력은 높아서 신차가 많이 팔리죠. 우리나라보다 신차 판매가 많은 나라가 몇 개 안 돼요.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시장 되게 작다고 하는데 시장 크죠. 못해도 세계 한 15, 16위?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. 한 12위 정도로. 그러니까 시장이 큰 거죠. 전 세계 나라가 220개인데 최소 200개인데 그 중에 12에서 15위 정도 하면은 당연히 시장이 큰 거죠.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이제 수입사들은 차가 잘 팔리니까, 물론 수입차로 다 잘 팔린 건 아니잖아요. 브랜드 밸류가 있는 회사들은 좀 잘 팔리니까 고가 쌓기가 좋죠. 예전에 그 벤츠 코리아 있던 그 아줌마 있잖아요. 아, 이름 뭐였더라? 르네 뭐 누구? 그 아줌마 저기 본사로 돌아가서 벤츠 본사 돌아가서 이제 그 벤츠에서 나오는 그 오피셜 그 영문 보도자료 있잖아요. 거기에 이름도 떠요. 르네 뭐, 왜 보도자료 보면은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오잖아요. 거기에 그 아줌마 이름 떠요. 그러니까 본사 돌아가서 승진한 거죠. 어쨌든 제규어 랜드로버 그 신임 CEO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의욕이 넘칩니다. 그 대부분의 신임 CEO가 요즘에 저 하얀색 지육상이 많이 보이네요. 어떻게 저렇게 지육상이 많이 보일까?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한국화 이거에 좀 그걸로 좀 되게 어필하더라고요. 오늘도 프리젠테이션에 딱 처음 시작하면에 막 불고기 뭐 이런 거 띄워놓고 막 용평에서 스키도 탔다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외국인 CEO 다 그래요. 중국 모터쇼 가면은 그 외국인 CEO가 이제 사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외국 사람이 그 사람들도 프레젠테이션에 다 그렇게 얘기해요. 뒤에 화면에 중국 뭐 저거 띄워놓고. 저 일반 도로에서 저 i3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. i3 옆에 모습이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. 창문이. i3 맨 처음 나왔을 때 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봤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전기차가 그 홀과 홀 사이를 잇는 셔틀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저 i3도 그랬는데 막 저 i3 저 조그만 차에 막 2열에 막 키 되게 큰 독일 남자들이 딱 앉고서 그런 거 있죠. 그 표정. 아, 앉을만해. 뭐 그런 표정 있잖아요. 말은 안 하지만 막 그 표정으로 앉는데 와, 다리가 막 이렇게 접히는데 앉을만하긴. 좀 웃겼다니까요. 보통 와, 저 일반 도로에서 EQC 처음 봤네요. 와, 대박이다. 복권 사야 되나? 야, EQC를 저 일반 도로에서 보다니. 근데 진짜 못생겼다. 저 EQC 모터쇼에서 보고서 야, 진짜 벤츠의 그 로고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못생김이 있구나 싶었는데 저거였어요.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모터쇼 규모가 크니까 이제 홀과 홀을 지나다니는데 걸어다니면 좀 힘들거든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래서 보통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. 이제 많이 안 팔리는 친환경 차들, 그 당시에 나온 차들, 뭐 예전 같았으면 이제 현대 넥소도 있었고, 저 아주 옛날에 2003년에 갔을 때 A클래스 퓨얼셀, 진짜 그거 인터넷에서 보는 차인데 A클래스 퓨얼셀을 모터쇼에서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좀 셔틀버스 타는 재미도 있긴 하죠. 전 진짜 2003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처음 가보고 그 크기에 진짜 놀랬네요. 아니, 그 전까지는 그래봐야 서울 모터쇼 또는 그 막과리 메스에서 열리는 도쿄오토 살롱 이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크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프랑크푸르트 메스에 딱 들어가면은 당시에 서울 모터쇼가 코엑스에서 열렸거든요. 딱 그 홀 하나에서 그만한 게 11개가 있더라고요. 서울 모터쇼가 열리는 그 홀 하나짜리가 한 11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야, 기가 막히던데. 특히 그 프레스센터 나오자마자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 가까운 그 큰 홀에
거기가 벤츠 자리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, 야, 그 큰 홀을 벤츠가 혼자 쓰더라고요. 지금도 혼자 쓰고.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프레스 킷을 꼭 받아와야 돼요. 그게 이제 엄청난 자료이기 때문에 잡지사에서는 그걸 꼭 받아와야 되는데, 당시에는 뭐 USB 이런 게 없어. 요즘에 다 USB나 CD를 주잖아요. 아, 요즘에 CD도 없죠. 다 USB죠. 근데 그 당시에는 USB 이런 게 없었고 다 그냥 책으로 줬거든요. 아, 벤츠는 세상에 막 책을 막 이런 거 줘요. 이렇게 두꺼운 거. 그래가지고 벤츠만 한번 돌고 나오면은, 그때는 그 자료 받으려고 무슨 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, 제가 여행 갈 때 갖고 있는 그 캐리어 있잖아요. 큰 거. 그거를 그냥 갖고 왔거든요. 근데 그 벤츠만 한 번 돌고 나오면은 그 캐리어가 꽉 차요. 저 그때 그걸 고지고대로 다 받고 끌고 다녀갖고 저 신발 비창 나갔잖아요. 그래서 신발 새로 샀잖아요, 독일에서. 진짜.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당시에는 홀에서 보면은 기자들이 쭈그려 앉아갖고 다 버리고 있어요. 그 겉표지 이런 거 다 버리고 딱 알맹이만 챙겨서 가지고 막 그랬거든요. 그때는 그랬죠. 아, 그리고 그때 그런 서비스가 있긴 했어요. 이제 프레스 킷이 이제 되게 무거우니까 이제 그런 기자들을 위해서 그 프레스 센터에 DHL이 있어요. DHL이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무료로 각자 나라에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무게 제한이 있었던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서비스가 있어갖고 꽤 좋았죠. 진짜 완전 가뭄의 단비 같은 서비스. 전 그때 그게 너무 무거워갖고, 왜냐면 벤츠만 하나 돌고 나도 그 캐리어가 꽉 찬다니까요. 앞으로 남은 10개 하면은 도저히 무거운 건 둘째치고 제가 그거를 비행기 타고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DHL 아줌마한테 막 사정해갖고 막 2개 받고 티켓. 그래서 근데 그래도 다 못 보내죠.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다녔나 모르겠네요. 하얏트 호텔에서 여기까지 24.6km고요 24.7km 32분 걸렸고요. 평균 연비 11.9 나왔습니다. 역시 차가 밀리고 안 밀리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.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.